네,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은 지금 열심히 달려서 오시느라고 숨이 좀 차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어서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까지의 대선 판세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배 소장님, 지난주하고 뭐 좀 달라졌습니까? 이게 계속 대선 판도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파장, 네. 또 토리, 반려견 사진 또 논란. 아. 이런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느리지만 지지층이 조금 서서히 흡수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전두환 옹호 발언 파장, 네. 또 토리, 예. 반려견의 사진 논란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만큼 지지층 내에서도 60대 이상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층은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서도 좀 부적절하다 그런 또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네. 가장 약진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문구가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손쉽게 좀 결정이 됐다.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예, 의외로 그런 쉽게 평가를, 타결이 됐죠. 예,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될 텐데 네. 이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차이가 깻잎 한 장이다. 깻잎 한 장. 네, 지금 저녁 시간인데 깻잎 생각하실 텐데 깻잎 한 장 또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감 두 차례 행안위하고 국토위 네.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많았고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는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고 대통령도 만났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시간이 것 좀 같아요. 걸린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소위 옹호 또 발언 네. 그에 뒤이어서 개 사과 발언 네. 개한테 사과를 주면서 마치도 국민을 조롱하느냐 이런 비판이 일었던 상당히 그 파장과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전 팀장님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때 당시 이제 개사과 관련해서 분석해봤더니 하루에 한 4천에서 5천 건 정도 꾸준히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감성어를 봤더니 23대 64%, 64가 이제 부정 감성어인데요. 네. 23%의 어떤 지지자들의 이제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연결 짓느냐라든지. 그러나 이제 어이없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높고요. 네. 근데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사실 지지자들이 그래도 긍정 감성을 한 30에서 40%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23%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지지하는 쪽에서도 약간 이거는 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강하게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야말로 앞서 배 소장님께서 깻잎 한 장 혹은 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건 1, 2위만이 아니라 3, 4위 후보도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 아주 마지막 그 열과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치열한 한 주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여론조사해서 11월 5일 날 결과 발표를 하죠. 11월 5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11월 5일 전인 4일까지는 다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합산이 될 테고 이제 합계가 돼서 11월 5일 날 지금 예상으로는 대략 한두 시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손에 땀을 질 거예요. 몸에 땀이 범벅할 겁니다. 지금 후보들은 긴장감으로. 예. 근데 여론조사 문구가 상당히 1대1 가상 대결이냐 4개의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사지선다형 누가 가장 본선 경쟁이냐 좀 서로 간에 경합하면서 삿바 대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정이 됐어요. 네. 오늘 오전에 예. 오전에 결정된 내용을 보면은 가상 대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지선다 질문
절충형 설명조차도 어려워요. 절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 질문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원희룡이 이 1대1 대결을 한다. 네.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는 누구냐? 1번 원희룡, 2번 유승민, 3번 윤석열, 4번 홍준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네. 1대1의 가상 대결의 의미는 담고 있으면서 아하. 홍준표 후보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지선다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세간의 평가는 홍준표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좀 반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왜 받아들였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당원 투표에 대한 자신감. 아하.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는 또 이게 너무 반발이 커지는 경우에 지금 가뜩이나 전두환 발언 파장으로 상당히 후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까지 반발하면 안 되니까 당내 반발 무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첫 번째 방점이 지켜지거든요. 네. 당원 투표에 대한 자신감. 아하. 이건 캠프 내에서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리하다면 뭐 국민 여론조사는 조금 절충하는 선으로 가자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닐까라는 제 추정 분석을 해봅니다. 추정을 하셨는데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자리에서 이해훈 전 의원께서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진 것 무척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주장되고 있죠. 있다. 예. 실제로 이제 확인된 건 아니니까. 실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에서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우리 MBC 조사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네.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대1 가상 대결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다. 원희룡 후보에게. 네. 그런데 이제 사지선다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역선택이 방지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런 결정,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추정 분석입니다. 네. 이런 걸 받아들인 이유는 음흠. 이 당원 투표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승산이 있다 충분히 이렇게 해도. 네, 일단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 NewsIK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대선 주자들의 비호감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유력 주자들 비호감도 다 높게 나타난다면서요, 전 팀장님. 일단은 근데 비호감이라는 단어를 네. 국민들이 그렇다면 이전까지 써왔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과 비호감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을 때 언급량 자체가 한 달 동안 한 10,000건 정도. 그러니까 이 후보가 언급되는 양은 한 거의 100만 건이 넘었었잖아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국민들이 비호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극혐이나 싫어한다 뭐 등등등의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반대라든지. 예, 사실 이 비호감 표현은 어쨌든 언론에서 좀 주로 쓰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이 비호감과 후보들 어떤 연관어가 좀 나오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과 함께 분석을 했을 때 역시나 뭐 영장 기각이나 구속영장 등등 검찰, 국정감사 결국에는 대장동이겠죠. 네. 예, 이거를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하나의 이슈를 좀 떨쳐내지 못하는 한은 이 비호감, 언론에서 말하는 비호감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일단 뭐 사실은 연결됐다라는 의혹이 있지 무언가를 지금 찾아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긍부정 비율이 19.5대 80 정도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혐오나 막말, 내로남불, 비호감, 역효과 나다,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의 단어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율이 17.3대 82.1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언급량도 비슷하고요. 아하. 그래서 쭉 보면은 역시나 뭐 사주라는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 봤을 때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비호감을 끌어올리는데 사과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건 좀 제가 놀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과가 없어요? 예. 사과는 여기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보시면은 왜 비호감이냐는 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네. 좀 구체적인 감성어들이 보여집니다. 뭐 수준이 낮다라든지 잘 모른다, 망언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아하. 내로남불이다, 뭐 최악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발언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연 후보로서 자질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 관련한 그 단어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보다 더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비율도 더 높다. 예. 아하.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긍부정 비율이 33.5 대 64.7이에요. 오호. 두 사람은 80 가까이 됐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낮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호감도가 높고요. 예, 전체적으로. 오히려 뭐 지지하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호감과 관련해서 부정 감성어 같은 경우는 뭐 실격이다, 뭐 뒤처지다, 막말, 막장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 그동안 이제 좀 쓰여져 있던 그런 프레임과 비슷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좀 보여주는 거는 아하.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어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가 좀 낮아지는 아하. 그런 효과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그러면 일단 쭉 전 팀장님께서 각 후보의 호감도, 비호감도와 그 구체적인 키워드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부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비호감도가 좀 낮은 편은 네. 빅데이터의 특성은 주로 젊은 세대, 음흠. 20대, 30대, 40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사이다, 예. 이른바 사이다 효과, 콸콸콸 이 효과가 저 빅데이터 상에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상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네.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네.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62%, 아하. 이재명 후보 60%, 허허. 홍준표 후보 59%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여론조사는 이제 전체 연령대의 인구 또 성별로 연령대별로 이제 할당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이걸 보고 보면 독인 개긴이죠. 다 비호감인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네, 도토리키적인데 네. 이렇게 이제 비호감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개인 신상적인 논란도 상당히 많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도 비호감도는 호감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 긍정적인 관심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표창원 진행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보면은 미소를 짓습니다. 얼굴 표정은 눈동자는 커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족 말씀이죠? 아니요. 긍정적인 관심인데 예. 이번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데 전부 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거죠. 무슨 의혹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호감도를 긍정적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비호감은 부정적 관심인 거죠. 부정적 관심.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발견이 되냐면 주로 이제 인격, 아하. 그다음에 인격과 또 역사, 이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걸어온 길, 음흠.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후보별로도. 아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능력인데 능력은 인정하지만 워낙 우리가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는 능력보다는 성격과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거든요. 아하. 바로 그 부분이 이 호감을 가지기 상당히 어려운. 네. 반면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나 50 청문회 때 정말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네. 그 호감도가 높았던 이유는 바로 노무현 의원 시절에 음흠. 또는 후보 시절에 대통령 때 또 초반에 대통령 네. 초반에 임기 초반에 보면 그만큼 긍정적인 관심이 국민들이 높았던 거죠. 우호적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우호적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걸 가져갈 수 있다. 네. 바로 그건 표가 되는 거죠. 아하. 자, 비호감이 부정적 관심이라고 주셨고요. 그 중에 차지하는 가장 큰 것이 인격적인 부분, 살아온 경력, 이력들을 쭉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네. 그런 비호감과 연결되는 사례들, 사건들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는 것은 네. 얼만큼 이 사람의
이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고 소통. 예. 또 태도를 통해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비언어적인 그런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이미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 뭐 형수 뭐 바지 논란 여배우 논란 이게 앞으로도 또 본선에 가면 계속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하. 그럴 때 보이는 태도가 네. 약간 비아냥거림이 돼버리면 이것까지도 비호감이 되는 거죠. 아,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 그렇죠. 아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니 내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내가 무서워요? 아. 이렇게 되면 이 태도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네. 두려워하는 후보가 돼버리거든요. 막 윽박 지르는 것 같고 덩치도 크고 막 그렇죠. 검찰총장 출신인데. 우리 이제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아유 난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면 좀 거칠게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하. 상남자다 네. 시원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는 그게 비호감이 될 수도 있죠. 네. 다정다감함. 왜 다정다감한 걸 좋아할까요? 아하. 부드러운 커피의 진한 향 예. 이게 느껴질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요, 이 대선 후보들이나 그 캠프나 주변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하냐면 아니 우리 후보의 진면목 따뜻함도 있고 그리고 소통도 열심히 잘 하는데 언론에서 네. 그런 모습만 콕 집어서 화내는 모습, 막말하는 모습, 비아냥거리는 모습만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죠. 또 언론도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비호감 이미지가 있더라도 지지층 내에서는 호평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또 지지층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년대 해성같이 등장했던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미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젊은 층의 이 환호를 호감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좋은 예가 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시민들을 향해서 베를린 시민들은 미국 국민입니다. 미국 시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를린 보호해주겠다. 아하. 또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 이런 이미지 메이킹 그런 작업에 뭐 연설문 작성자들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이미지가 좋으신데 대표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사람 인물 중에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했어요. 맛있겠죠. 이런 것들이 예. 하나하나 사실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유튜브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유튜브의 영향. 예,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사나 정치색을 확연히 드러낸 쪽에서 이제 네. 언급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발언들에 따옴표 쳐가지고 사실은 그것만 깊게 파는 것들이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 뭐 잘하는 부분이나 정책 관련한 이야기 조회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 입을 통해서 계속 회자되는 건 결국엔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100만 건 이상 그런 영상이 뭐 수십 개 쌓인다라고 한다면 한 후보에 대한 그 키워드 자체가 비호감 관련 키워드로 좀 채워질 수밖에 없는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는 많이 보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비호감도를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호감으로 싸우고 경쟁한다. 상대방이 더 비호감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2030 세대가 이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싫다. 네. 지금 그 전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튜브 영상들의 어떤 효과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상대 후보보다 비호감도가 조금만 낮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비호감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낮춰야만 되는 겁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바뀌기가 어렵겠죠.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기준을 잡기도 아주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다른 대선보다도 이번 대선이 더 높은 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아하. 우리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호감도를 만드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네. 도덕성도 안 중요해. 음흠. 이겨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음흠. 어떻게든
이기면 최고, 이겨야 끝판왕 이런 선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비호감도 끝판왕인데 불구하고 지지율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지금 호감 비호감도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왜냐하면 다 비호감이니까 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비호감 대전쟁 속에서는 사실 지지율과는 다른 차원이 되고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낮으면 되게 지지율은 땅을 칩니다. 바닥을 치는데 네. 이번 선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 나오죠. 그다음에 양자 대결하면은 거의 40대 40, 그 이상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호감도와는 상관없이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선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비호감도가 높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건 있잖아요. 비호감도가 이렇게 다 높아져 버리면 네. 소위 부동층, 중도층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지지층끼리의 대결만 되는 이렇게 되지도 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의 특이한 점은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고 싶은데 프레임 전쟁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은 싫지만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서 투표소에 간다. 아하. 그 이야기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상대 후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진영이 무너지는 거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네. 정권 유지를 못하는 거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뭐 각 정당별로는 누가 싫고 자기 후보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갈 수밖에 없는 네.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줄다리기 게임의 이 프레임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전 팀장님. 네. 그럼 지금 어쨌든 막판 그 본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후보들이 호감도를 높여야 될 텐데요. 네. 빅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좀 힌트가 나오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랑 호감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을 때 예. 보시면은 연관어에 뭐 해명이나 설명 이런 단어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어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보여줄 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감성어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호감 안에 능력이 있다, 믿는다 이런 것이 보여져요. 그동안 뭐 정책적으로 보여준 거라든지 아까 이제 역사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역사가 쌓여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신뢰가 호감으로 좀 발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비율을 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이재명 후보 66대 33.9 호감의 긍정 비율이 66%고요. 아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51대 48.6.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훨씬 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호감 단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구체적이지가 않다. 왜냐? 그동안 정치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호감도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좀 뭔가를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좀 수비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좀 네. 공격적으로 본인이 좀 호감을 받을 만한 좀 키워드 강하게 뽑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정치 경력과 자치단체장 경력이 있어서 과거에 쌓인 성적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호감 연관어가 꽤 있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과거의 거는 보여줄 게 많지 않으니 네. 미래 비전 정책 이런 거라도 좀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쭉 봤을 때 62대 36.5. 예, 보통 이제 호감하면 60% 넘는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지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잘하다, 지지 얻다, 호감 있다, 호감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중간 중간에 뭐 영 아니다라든지 뭐 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좀 단어들이 보여지거든. 능구렁이라는 아니 근데 표현도 홍준표 있고요. 후보도 정치 경력도 꽤 되고 경남지사도 했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다른 감성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본인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화해서 좀 강하게 좀 발언을 하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원하긴 한데
그 했던 발언들 안에서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과연 있는가 이 뭘 부분을 했다 뭘 좀, 했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좀 없네요.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전민기 팀장 이야기는 작은 성과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큰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작은 성과로도 쌓이면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복을 무상 제공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물론 대장동 이슈가 워낙 크게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예. 여러 가지 과감하게 추진됐던 정책이 이른바 작은 성과 이론이거든요. 빚도 갚았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추진력과 성과로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재반복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초보인 것이고 네. 또 홍준표 후보는 뭐 경남지사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거의 정치 신인으로 입문했을 때 90년대 입문했을 때부터 나 대통령 될 거야 아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다면 그런 작은 성과 이론에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 최근에 이제 정책 토론 하자고 해서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초 남았네요. 이 세 후보 자신들의 어떤 호감도 높이기 위해서 짤막하게 조언을 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발언입니다.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태도, 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는 츤데레, 그러니까 포용력, 아하. 친근감을 보일 수 있는 인물. 네. 누구냐? 바로 표창원.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라. 마음의 감성에 호소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대선 프로파일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